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라장터에서 입찰하고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홍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하는 저와 저희 스태프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의해서 모든 방역 조치를 다 하고 있고요. 저는 강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잠깐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고 세일즈를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한다, 공공 입찰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분야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나라장터라는 커다란 필드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시고 있고, 사실은 저 역시 소상공인 부류에 들어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이런 나라장터 관련 입찰을 수주했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나라장터에서 진출을 하고 입찰을 수주하는 문제는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는 아니고 실천의 문제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누구나 시작하고 실천하면 될 일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대한 진출을 우리 소상공인들은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저의 경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료에 보시면 나라장터는 해갖고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등록 후 진행하는 세일즈 활동이라는 말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일들은 직접 해보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관련 일을 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자면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앞서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나라장터를 진행을 한다, 아니면 공공기관에게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한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나라장터라는 어떤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는 공공조달 통합 플랫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과 거래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직접 가서 엄청나게 많은 서류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과 간단한 수의계약, 작은 금액들의 계약이죠. 수의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금액이 몇백억 또는 몇천억 되는 큰 사업까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투차를 하고 또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그런 일들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나라장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소상공인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일 먼저 할 일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되면은 등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누구든 등록을 하면 된다, 그 정도 느낌은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라장터를 한다, 공공조달을 한다, 공공입찰을 한다,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기관과 우리 소상공인 사업체가 협력업체 등록 후 여러 가지 세일즈 활동을 진행하는 것들이 바로 나라장터를 활용하는 첫 번째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기업들하고 거래를 해서 협력업체 등록을 하려고 하면
어떤 대기업이든 간에 요즘은 대부분 협력업체 지원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일련의 그 계약 처리를 다 진행을 하는 것처럼 우린 국가기관, 공공기관 역시 나라장터라는 플랫폼을 가지고서 온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서 준비를 했다는 것. 일단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또 우리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그 첫 번째 생각을 강하게 리마인드 하면서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통 나라장터에서 세일즈를 한다, 또 공공 입찰을 한다,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할까요? 민간기관, 일반 사업자들,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그 민간에 있는 기업들하고 거래하는 것은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은 다 B2C라고 얘기하는 개인 거래, B2B라고 하는 기업 간의 거래는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B2G입니다. 비즈니스 거버먼트. 곧 공공기관과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를 B2G라고 일컬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공공기관과 거래한다는 것은 일반 기업과 일반 개인과 거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일반 개인이나 기업은 내가 버는 돈을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할 적에 밥값은 당연히 제가 버는 돈을 사용을 해서 밥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물건을 구매를 하고 납품대금을 납품한 업체한테 지급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낸 돈을 가지고서 기업은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B2G, 곧 공공기관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공공기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공공기관은 그러면 사용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죠?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여러분과 제가 납부를 하는 세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사실은 제가 10,000원짜리 점심을 오늘 특별히 강의를 잘하려고 10,000원짜리 점심을 먹었는데 사실 이 10,000원짜리라는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월급쟁이들, 보통 이제 급여생활자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을 얻게 되면 갑종 근로소득세라 해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 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 담배를 사게 되면 담배에는 50%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수익활동을 하게 되면 거의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거두어서 사용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국가의 체계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걷어진 세금을 국가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책정된 국가 예산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그 각 기업과 개인들에게 분배를 이루게 하고 그 분배 과정에서 또 세금을 걷고 그런 식으로 순환 구조로 굴러가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흐름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게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받는 행위는 사실은 우리가 납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납부를 했던 세금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약간 공무원들이 많이 쓰시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세출이라고 합니다. 세출. 그러니까 세입, 세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걸 세입행위, 세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세출행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공공조달, 나라장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강의 교환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공입찰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왜 법률행위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세금을 걷고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세금을 사용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국가가 유지되지 못하고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공입찰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공공구매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률 행위라서 무조건 어려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법률, 곧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는데 해당되는 법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법률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입법, 행정, 사법, 흔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부처들이죠. 그러니까 청와대나 중앙부처, 거기가 행정부죠. 그 다음에 국회를 입법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을 사법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을 공공기관, 정부 부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제가 말씀드린 지금 입법, 행정, 사법기관과 그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준하는 준공공기관과 관련 공기업들에게 해당되는 법률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시, 군, 구, 도 이런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입찰을 진행을 하시고 우리가 공공기관과 모두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런 행동이 흔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절타가 까다롭다, 복잡하다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법률 때문이고요. 그 법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법률이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하기 어렵겠죠. 사실은 이 두 가지 법은 한 90% 정도 동일한 법이고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그 방식과 수치들이 약간 다를 뿐 거의 유사한 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법이 다른 법들에 비해서는 분량도 얇고 몇 번 진행을 해보시고 경험을 얻으면 누구든 알기 쉬운 상식적인 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입찰, 나라장터, 이게 법 때문에 어렵다 그런 생각보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법을 조금만 우리가 알고 경험이 쌓이면 쉽게 할 수 있고 더 누가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법률적인 부분이고 규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8년째 이 공공입찰과 이 관련된 공공기관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법률을 공부를 하고 법률을 제가 알게 된 지가 20년 이상이 됐는데 이 법이 큰 틀은 크게 바뀐 적이 없고,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계속 바뀝니다만은 큰 틀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플러스 제가 겪었던 한 20여 년간의 경험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본적인 법의 룰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응용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제가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라장터를 한다, 세일즈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첫째, 공공기관을 상대로 협력업체 선정을 하고 세일즈를 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 공공입찰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만 조금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말씀을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B2G 정책의 방향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B2G 시장, 즉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공공 세일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방역을 제일 먼저 했겠죠. 그 다음에 방역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추경 예산을 수립을 해갖고
국가 경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방역에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상공인들이시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이니 기타 여러 가지 보조금, 코로나19 관련 그 지원금을 조금씩은 아마 받아보셨거나 아니면은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불행히 저는 그 요건들이 좀 되질 않아가지고 지원을 거의 받지는 못했으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방역 대책과 지원금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집행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공공시장이라는 흔히 얘기하는 부분, B2G 시장은 경기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올 적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일즈를 하는 거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장은 결국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집행해서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것들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나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분배 그리고 기업의 분배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공공조달을 창업 및 일자리 정책과 함께 경기 부양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납부를 하는 세금의 3분의 1 정도는 매해 나라장터를 통해서 돈이 사용되고 있고 그 사용된 돈들이 다시 우리 기업과 개인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규모와 확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그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공공시장을 네 가지 정책을 그 크게 가지고 중점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첫 번째가 공공시장의 확대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 철옹성 같은 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제도들을 과감히 철폐를 이미 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규모 특히 소상공인들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와 여러 가지 규칙을 많이 개정을 해서 좋은 그 허들을 많이 없앤 거. 그게 공공시장 확대가 첫 번째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기회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장 같은 경우에 입찰 같은 경우에 포함해갖고 1억 원 미만의 용역과 물품 입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소기업 확인 분류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이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애초에 입찰 참가 자격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제 강의를 보실 메인이 되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1억 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우리끼리 소상공인끼리의 플레이스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고 소상공인끼리의 경쟁에서 이 입찰 시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 어드밴티지가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그 정책이 홍보가 잘 되지 않고 또 소상공인들이 그 고정관념과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공공입찰에 진입을 못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아직은 나고 있지 않고 좀 편중된 결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도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실적 제한을 폐지한 건데 예전에 공공입찰을 진행한다거나 나라장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던 것이 실적 제한입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입찰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3년 이내에 1억 원 이상 입찰을 진행을 했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3건 정도를 갖고 와야 참가 자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없으면 아예 입장을 안 시킨 거예요. 이게 입찰이라는 게임에. 그런데 2018년도 하반에 2억 원 미만의 입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제한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나라장터를 진입을 하시거나 그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실적 제한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량적인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접근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공공입찰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동안 그 경험해 봤던 바에 의하면 처음 진행하시는 소상공인
특히 1인 기업인 소상공인들도 나라장터의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뉴딜 정책 실천입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온 국민한테 하시면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환경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뉴딜 정책은 뭐냐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미래 사업을 큰 재정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 관련되는 카테고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부분인데 이 뉴딜 정책 역시 공공입찰, 나라장터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특히 지금 현 정부는 공공시장, B2G 시장을 기준으로 중소상공인과 작은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일정의 성과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친정부 성향이나 정치적인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느낀 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행여나 저 사람이 무슨 여기 공공기관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정부를 찬양한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조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것 좀 정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볼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펜 같은 걸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날 입찰 공고를 봤더니 나라에서 국가에서 볼펜을 한 10,000개 정도 구입을 하겠다는 입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입찰이라는 건 볼펜을 10,000개 정도 구입을 할 경우에 볼펜을 납품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은 누구든 참여해서 볼펜을 납품해 주세요라는 게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개 구매를 할 수 있는 공개를 해서 구매하는 과정, 그것을 입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공개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볼펜 하나의 값을 각각의 제시를 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신 업체한테 볼펜을 대량 구매하겠다 그러면 이 볼펜 값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매 의사를 표현을 하고 공개적으로 구매 의사에 대해서 판매 의사를 참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오픈해서 진행하는 방식, 이것을 입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공입찰은 무엇이냐? 국가에서 재정을 사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 집행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라는 어떤 마켓플레이스 사이트를 만들고 공정하게 공고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참여한 업체의 결과 또 떨어진 업체의 결과까지 모두 다 공개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활동, 이것을 공공입찰이다, 공공조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찰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물건을 구매할 적에 다수의 판매자에게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구매하게 되면 합리적인 절차가 일어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 계약이 있어서 다수의 신청 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 가격을 받은 신청서를 받아갖고 가장 유리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구매하는 행위, 이걸 입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찰의 반대말이 있어요. 뭘까요? 입찰의 반대말은 경매입니다. 경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적엔 또 비싼 돈에 팔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높은 가격에 제시하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건 경매죠. 그래서 입찰이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개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구매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입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나라장터라고 얘기하는 공공입찰, 공공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제가 나라장터 통계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나라장터에서 총 풀린 돈이, 그러니까 계약에 사용된 돈이 117조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137조, 2018년에는 141조, 2019년도에는 159조 9천, 한 160조 정도 됐죠. 그러던 것이 작년에는 연말 기준에 175조 7천만 원 정도의 계약 금액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어느 정도 경사면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상승 곡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가 공공시장을 확대해서 중소기업과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특히 보셔야 될 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추경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그 편성된 추경 예산의 상당수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세출이 되었다, 사용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장터는 국내에서 가장 큰 클라이언트,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기준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한 기업군별로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전체 2020년에 175조 이상을 제가 계약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께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15조라는 큰 금액, 한 65% 이상의 금액을 지금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가져갔습니다. 2019년도에는 66%, 2018년도에는 64%. 그래서 한 65% 전후되는 계약 금액을 이미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해서 나라장터에서 세출되는 돈을 계약으로 가져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데이터를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공공입찰 나라장터 플레이스라는 곳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시장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데이터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데이터는 갑자기 생긴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이 정도 전체 우리나라 나라장터에서 사용되는 금액의 60%에서 70% 정도는 항상 중소기업들이 가져가게끔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턱이라든가 또 정보의 부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장터에 대한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작년에 진행됐던 데이터를 분석을 해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공공시장의 확대로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돈이 늘어난 거 보셨죠? 두 번째, 공공 분야 역시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이게 저도 많이 느낍니다. 공공입찰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본 바로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만 세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하시는 업체들은. 근데 이야기를 못하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줄고 생존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데, 나는 돈 벌었다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공공기관의 세일즈를 주력으로 하시고 납품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데이터와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두 다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우선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매출 확대와 혜택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기업이 이제 할 만한 큰 규모의 시장, 큰 규모의 계약들도 마치 늘어나기 때문에 나라장터는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라는 어떤 큰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 2022년에도 아마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장터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 청입니다. 산하기관입니다. 국세청, 조달청, 이 모든 것이 다 기획예산처,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산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은 국세청,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조달청,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공공기관,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공기업들의 계약에 관한 그 관여를 하고 뭐 일정 부분 계약을 진행을 하고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어떤 그런 일종의 그 모든, 한마디로 회사로 따지면 구매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조달청이고, 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 업무 포털 사이트가 국가종합전자도달 시스템, 나라장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직접 그 나라장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이 화면 정도 익히시고 강의 끝난 후에 검색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라장터 치시면 100% 이 화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해보십시오, 나라장터. 자, 그러면 나라장터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냐면 크게 한 두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나라장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입찰 기능입니다. 입찰 기능. 입찰 기능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하고 계약하는 방식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한 1, 2천만 원 미만의 작은 소규모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하고 계약을 해보신 경험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찰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한 3개 정도의 업체를 계약 담당관이 선정을 하고 3개 정도의 업체에서 견적이나 제안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인데, 이 수의계약은 보통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는 5천만 원이 한계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가 기관마다 한 2천만 원 정도를 수의계약의 한계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2, 3천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입찰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금액이 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구매 계획을 공고하고 또 그 계약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절차, 그게 입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입찰을 모아놓은 것이 나라장터입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처럼 일정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코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입찰의 리스트가 계속 나옵니다. 입찰은 지금은 사실 지금 11월인데 약간 비수기라 하루에 1000개 미만의 입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가 보통 3월, 4월 정도가 성수기입니다. 그때 이제 새로 사업을 많이 시작하니까 그때는 하루에 많을 적에는 10,000개가 넘는 입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요 나라장터 사이트와 친하게 지내시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알맞는 계약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장터에는 입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마스 그러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마스는 멀티플 어워드 스케줄입니다.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장터에 미리 물품을 판매하거나 어떤 이 정형화된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미리 사전 심사를 통해서 여기 입점을 하는 절차입니다. 뭐 일반 쇼핑몰처럼 입점하는 것보다는 무척 좀 절차가 까다롭긴 한데 여기 입점만 한번 해놓으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이 종합 쇼핑몰을 검색해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바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나라, 벤처 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제품몰인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한테 들어가는 게 유리한데, 소기업이거나 창업기업, 여성기업, 아니면 벤처기업, 이렇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벤처나라라는 이 마켓플레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벤처나라는 비교적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좋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벤처나라에도 입점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특히 벤처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소기업 제품, 소상공인 제품, 또 사회적 배려기업 제품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할당을 하는 쿼터제가 있거든요. 그 쿼터제 같은 경우를 채우기 위해서 이양 물건을 사고 이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소상공인 제품을 검색할 적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그 어드밴티지와 매출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벤처나라 잊지 마시고 한번 그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장터입니다. 혁신장터는 그 재작년에 생겨서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갖고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공공기관에 잘 팔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에 가장 큰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가냐면 발주를 준비하고 계약을 준비하는 담당자가 그 기술이나 그 제품을 모르면 영원히 발주가 안 납니다. 왜? 그 제품이 있어야 주문을 하죠. 그런데 혁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국가 지원을 받아서 R&D에 성공한 제품들을 혁신장터에 올려놓고 오히려 좋은 기술이 있으니 공공기관에서 이걸 활용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진행하는 것이 혁신장터입니다. 그래서 R&D 사업에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특허를 사용한 기술이 있는 제품이 있거나 서비스가 있다면 혁신장터를 활용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조달은 전체 70%가 넘는 그 매출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우대 정책이 아주 강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게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억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적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기업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입찰일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입찰 참여할 적에 아예 1억 미만의 제품은 참가 자격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고 와라. 그렇게 아예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작은 기업들, 특히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아주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기업 확인이라든가 중증 장애인 제품, 장애인 기업, 또 사회적 기업, 이런 제품들이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할당제가 있고 우선 구매 제도가 공공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적극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좀 중요한 상식이고 그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나라장터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과 4차 산업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시장이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데이터를 보신 것처럼 이미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정권이 말기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목표 이런 것들을 많이 냈죠. 앞에 정책을.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공공조달, 공공시장을 통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면 매출처, 거래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계약 방식과 제도의 신설 및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장터라든가 또 우선구매제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빼먹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1억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수의계약 범위를 많이 확대해 놓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일시적으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우선 정책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대기업도 같이 구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해가지고 어떤 상생협력제도 같은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대중소기업, 뭐 공공조달, 상생협력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치시면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해외 조달 시장 진출에 대해서 지원을 엄청나게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K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브랜드라든가 한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WTO 협정으로 인해 갖고 꽤 많은 한 20여 개국과 공공 조달 시장이 교차 승인이 돼서 서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공공시장에 외국 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 중에 해외 판로 개척을 하는데도 이 공공시장은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나라장터 트렌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장터, B2G 시장, 공공조달, 공공입찰,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장이 열려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컨설팅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자, 우리 소상공인들 여러분,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제도도 찾아보시고 이런 내용들 조금만 제가 알려드린 키워드 갖고 찾으시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나오니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많은 매출 이루시고 행복한 연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소드 특강 공공입찰 진행하는 법 첫 번째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